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나면 많은 여성들이 재취업을 원하게 되는데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의 대부분이 회사에서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아직 결혼 안 한 자녀, 취업 못한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19에 공구사업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0월 8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이 있긴 하지만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재취업한 여성 가운데 절반 정도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네. 올해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여성의 삶 지표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 2012년 기준으로 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9.9% 네. 정도가 나왔고요. 남성이 한 73.3%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15세부터 64세까지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1,061만 명 가운데 실제 일하고 있는 여성은 529만 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뭐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여성 수는 이렇게 추론할 수는 없지만 예. 대략적으로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이 974만 7천 명 정도인데요. 네. 이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이 약 404만 9천 명 정도로 네. 조사됐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 통계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그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97만 8천 명 정도로요. 네. 아마 기혼 여성 중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4% 정도가 증가한 건데요. 네. 대부분 그만둔 사유가 결혼이 제일 많았고요. 92만 명이 예. 약 46%가요. 그다음에 육아 때문에가 한 25% 정도고요. 예. 임신과 출산 때문에 한 24%, 자녀 교육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기존의 출산휴직 또는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현재 임신한 우리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해서요. 네. 90일간 산전 후 휴가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을 때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네.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요. 또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을 때는 남녀 근로자 누구나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굳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잠깐 보니까요. 네. 출산휴가 신청자 중 정규직이 약 한 69%, 한 70% 정도인 반면에 네.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를 쓴 경우는 47%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활용했을 때 절반 이상 여성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아마 휴가를 쓰고 나오면 다시 복직하기 어려운 네.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그만뒀다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데 성공하는 여성의 수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최근 여성부 중심으로 정부에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욕구 조사를 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취업은 한 64% 정도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복귀하는데 약 평균 한 10년 정도가 단절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10년 정도가 되는데 네. 곧바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1년 안에 6개월 안에 절반 이상이 다시 직장을 포기하는 예. 이런 상황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에 복귀한 여성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가 다시 포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 질 좋은 노동 직업이 아니고 예. 대부분 새롭게 복귀하는 부분이 비정규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네. 단순 노무 종사자 이런 부분이 상당한 직업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복귀 후에도 자리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우리 정책들이 단순히 재취업 숫자를 높이기 위한 전시 행정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부 비판이 있는데 상당 부분 어쨌든 다시 경력 단절에 대해서 여성부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나 네. 우리가 노동부에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 네. 그다음에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법률 등등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좀 이 다양한 법과 제도가 관계 부처들이 좀 혼란스럽게 있는데 뭔가 네. 좀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아직 이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안착되고 정착되는데 예.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성들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게 사회적 인식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예. 우선 워킹맘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들도 이 제도에 확대하기 위한 부성 휴가를 좀 정착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좀 노동 구조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로 좀 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아무래도 이 자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케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 등 좀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하는 부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분위기 중에 이 정시 퇴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시 퇴근하는 문화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경영 확대 등들이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우리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최근 우리 신입사원 입사율이나 대학 입학률, 네. 그다음에 전문직 여성 비율들이
사실은 점점 남성을 앞지르고 있죠. 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직장 유지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양육과 돌봄이 여성의 책임으로 느껴지는 문제가 있지만 네. 여성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극적으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예.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과 같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 있습니다. 오늘도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5년 정도 앞두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아직 애들은 결혼도 못 시켰고 25살인 막내는 취업도 못했습니다. 막내는 이제 대학 졸업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산이라고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전부고요. 꾸준히 부었던 개인연금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 한 200만 원 정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65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은퇴하고도 5년을 돈 없이 살아야 하고 애들 결혼 자금도 보태야 할 텐데 좋은 해답이 없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요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적금을 붓고 있지만 5년밖에 못 놓을 거라 걱정입니다.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노후까지 대비하려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이제 너무 늦었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재산은 부동산뿐인 50대 사연인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네. 지금 문의 주신 분도 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딱 포함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요. 또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해서 정작 자신을 위한 투자나 아니면 노후 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없는 끼인 세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런 베이비 부머의 3대 지출 부담은요. 자녀 교육비, 또 자녀 결혼 자금, 또 자신의 노후 자금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7개국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요. 저축액의 60% 이상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그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저축 여력 자금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좀 부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부동산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그런 불균형적인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네. 베이비 부머 가계 자산 배분 현황을 좀 보면은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각 82.4%와 14.8%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치우쳐 있습니다. 네. 또 금융자산은 안전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고 또 안전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그 은퇴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작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큰 사회 문제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의 주신 분 보면 두 자녀를 키우면서 빚은 없고 집 한 채 갖고 계신데 뭐 이 정도라도 뭐 축하드릴 만한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그 전세난으로 인해서 결혼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결혼 정년기 남성 10명 중에 7명은요. 이런 과도한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네. 또 망설이고 있고요. 10명 중에 4명은 그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설문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 전세난으로 인해서요. 결혼식 비용이나 아니면 예물 예단은 좀 최소한으로 하고요. 예비신랑 신부가 함께 신혼집을 같이 장만하겠다는 이런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결혼 비용의 거품을 좀 빼고 대신 필요한 곳에 그 지불하는 이런 가치 있는 소비 문화는 좀 바람직하지만은요. 그만큼 주거 비용으로 인한 결혼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요. 남녀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은 남성이 7,545만 원, 여성이 5,226만 원이었는데요. 네. 주거 비용이 그 훨씬 더 많이 드는 서울 수도권은 결혼 비용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취업난으로 인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가 지금 늦어졌죠. 따라서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현재 결혼 자금의 60% 이상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학자금 또 결혼자금 뭐 자녀들 뒷바라지에 부모님들 등골이 휠 정도인데 문의 주신 분의 경우 어떻게 자녀들 그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도 자녀 리스크가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학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부양비를 지원한다면은요. 정작 자신을 위해서 축적해야 될 은퇴 자금을 자녀 부양비로 쓰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따라서 자녀를 재정적으로 독립시키는 시기를 앞당겨야만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은퇴 자금이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그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서 적금이나 투자를 하기 이전에요. 부모 자식 간의 현실적인 기대 관리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부모가 함께 자녀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결혼 자금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주시고요. 이거에 따른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그 월 저축 가능 금액인 200만 원 중에 지금 첫째는 결혼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첫째를 위한 결혼 자금은 일단은 수익률보다는 좀 안정성을 먼저 생각해서 지금 하고 계신 정기 적금으로 결혼 자금을 준비하시고요. 예.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둘째 결혼 자금 준비는 정식 펀드를 활용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만약 지금의 그 저축 가능한 재원으로 결혼 자금을 이렇게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주택연금을 빨리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는요.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에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요. 이 수시 인출한 금액으로 부족한 자녀 결혼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요. 중도 인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한도 내에서는 부부가 모두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종신토록 주거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거주와 연금 또 결혼자금이라는 유동성 확보가 모두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그 제도를 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문의 주신 분은 65세부터 개인연금을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부의 은퇴 생활비로는 넉넉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은퇴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요 53세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것은 1차 정년으로 봐야 합니다. 네. 지난 1월에 OECD 발표에 따르면은요. 소득을 얻는 일자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우리나라 사람의 실질 은퇴 연령은 71.4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60세의 은퇴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60세는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건강하고 또 활동적인 그런 세대시죠. 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60세부터 그 실질 은퇴 연령이 되는 72세까지는 약 12년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이 12년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네. 따라서 제2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
노력과 지금부터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우선시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은퇴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죠. 네. 타이어를 갈아 끼는 시기라고 은퇴를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100세 시대에는 뭐 은퇴는 착륙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이력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셔야만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취업을 한다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위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퇴자가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면은요. 지금 현재 예금금리 3%에 이자소득세 15.4%를 감안하면은 약 8억 원을 정기예금에 맡겨놔야만 2천만 원의 그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으로 생각한다면 연간 2천만 원의 은퇴 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요. 그 일의 가치는 예금 8억 원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한 직종에 만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면 그동안의 경력이나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서 재취업하시거나요.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봉사와 수익 활동이 가능한 NPO 활동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주 적더라도 제2의 소득 활동 시기를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년 후 일자리를 갖게 되면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도 더 경제적인 혜택을 몇 가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재취업에 성공하면 회사로부터 고용보험을 받게 되고 또 의료비 지원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리고 또 국민연금의 불입기간 또한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역 시절에 모아둔 지금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그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은퇴 준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재취업한다는 게? 네,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은퇴까지 남으셨다면은 네. 지금부터 본인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돈 키움 에셋 플래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술을 마신 채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최근 3년 동안 1,6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주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된 택시기사는 2010년 540명, 2011년 506명, 2012년 568명으로 연평균 539명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택시기사 음주운전 사고는 947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34명이었습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가짜 금융사이트로 유도하고 거액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해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중국에 송금한 혐의로 31살 강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검찰을 사칭해 훔친 정보로 10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해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가짜 금융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방 일부가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가 심하게 불에 탔고 누전 차단기가 작동된 것으로 미뤄 전기적인 문제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넉 달 사이에 이용자 수 1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13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있는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72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짜리 빌라인데요. 동네 분이라 계약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되지 않은 공유지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살 수 없게 됐는데 계약금은 받지 못하겠죠. 저쪽에서는 일단 좀 더 알아보자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 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험하진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 본인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한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수수료를 지불을 하시더라도 예. 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하시는 예. 것이 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네. 대출이 되지 않은 공유지로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계약을 한 케이스인데 이건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합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 부분은 다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자체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 자체가 아마 공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관여를 했다면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을 것이고 네. 사전에 이것이 공유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안 했다면 일단 매수인 자체가 제일 먼저 큰 좀
실수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매도인 측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일부 좀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유주의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공유지라는 것은 그 부동산 자체를 여러 사람이 일부씩 조금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네. 금융권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면서 이 공유지를 담보로 잡는 것이 담보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에 일부만을 그때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가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계약금이 지금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3천만 원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라는 것은 예.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거나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임의 해지권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네. 근데 지금 1억 6천짜리 매매 가격에 3천만 원이라면 거의 20% 가까운 계약금을 그렇죠. 지불하시게 된 건데요. 예.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그러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 측의 요구로 20%의 계약금이 지불이 된 거라면 예. 지금 매수인 측에서는 결국 해지돼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매도인 측과 협의를 해서 예. 사실 그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좀 반환을 요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고집을 피우신다면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도 일부 반환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2423번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신혼집을 사려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사표를 쓰고 다시 입사를 하면 퇴직금을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재입사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집을 구하려면 목돈이 꼭 필요한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아직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 이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예. 협의하에 즉 근로자 측에서 먼저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예. 중간 정산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이러한 퇴직금이 중간에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중간 정산을 못하게 네. 그렇게 해 놓았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그래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중간 정산이 아닌 이러한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 중도 인출이 네. 가능한 경우를 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담자 부분은 그 예외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즉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네. 일부 즉 그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분이 지금 이 신혼집을 사려고 하시는 것이 그 전에 집이 없다가 새로 처음 구입을 하시는 거라면 네. 요 그 중도 인출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불리하겠죠? 예, 일단 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방법도 많이 썼는데요. 예. 퇴사 후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재입사가 한마디로 신입 입사 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뭐 호봉이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러한 그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정식으로 퇴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식으로 퇴사가 된 것처럼 네. 취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분은 그 재입사 방법 말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받으시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퇴사를 하시는 예.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일부 인출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예.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한 50% 이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씨가 지난 6월부터 도쿄 등 일본 4개 도시 연주를 시작으로 오늘 11월까지 중화권과 한국 투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5년 동안 바이올린을 쉬기도 한 65의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 씨는 다시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2011년에 복귀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동예술감독으로 또 자선음악회 무대 등을 통해 꾸준히 관객과 만나고 있는 정경화는 이번 아시아 투어를 기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경화 아시아 투어의 피날레 공연은 바로 이곳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다음 달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바장조,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다단조 등 아름다운 소나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여제의 신비로운 선율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지금 생활법률 상담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8038번으로 온 내용인데요. 어머님 명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큰애가 어머님을 워낙 따르다 보니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을 저희 큰애한테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큰애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상속하고 증여하고 차이가 큽니까? 예, 일단 그 세율을 비교하게 되면은 예.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비율 예. 자체는. 그런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공제 조건이 있어서 예. 그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 재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쪽으로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그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속을 따르는 것이 보다 좀 더 증여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 근데 지금 그 상담자분의 아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의 아파트를 그 손자에게 주는 거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손자는 그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직계 비속이 이제 제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네. 직계 비속이 여럿인 경우에 즉 아들도 직계 비속이고 손자도 직계 비속인데 네. 이렇게 직계 비속이 여러 세대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그 일촌 관계에 있는 아들이 그 선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아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세대를 건너뛰는 그러한 그 재산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세율이 조금 할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상속을 예를 든다면은 손자한테 재산이 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의 재산이 아들에게 오고 네. 그 다음에 아들이 사망했을 때 다시 이제 손자에게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2번 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을 한 번을 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직접 손자에게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좀 절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세무서에서는 이런 경우에 죄송합니다. 네. 좀 그 세율을 좀 할증을 해서 조금 네. 더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하여튼 상속보다는 증여가 조금 유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상속보다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시는 네.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341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혼하신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2억 원 정도의 집이 있는데 현재 어린 이모님하고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모님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집을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면 부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원칙적인 부양이라고 하면 예.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이제 봉양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단순히 이제 용돈을 드리고 가끔 이제 찾아뵙는 것을 이제 부양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양이라는 것은 상속에 있어서 특별한 기여분 주장을 하기 위한 부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이렇게 용돈만 드리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말씀만으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유언장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네. 단순히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만 하시다가 유언장 작성 없이 그냥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지 이제 상속인들이 살아생전에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다면 법정 상속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이 집은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유언장 작성 없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예. 이 집은 그냥 법정 상속인에게 갑니다. 즉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예. 즉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님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모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 더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이모님이 현재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까? 이러한 그 상속 부분은 네. 법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집에 함께 거주를 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294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랫집에서 밤새도록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이라 많이 참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애견 호텔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개들을 돈을 받고 임시로 맡아두다 보니까 밤새도록 개가 짖는 겁니다. 월세나 전세 사는 집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장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주인 허락이 있는 거라면 저는 공연히 피해를 입는 건데 그냥 제가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계약이 1년이나 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주인 허락 없이 월세나 전셋집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를 예. 특정을 했다면 예. 그에 반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에서 이런 사업적인 용도로 여러 개를 맡은 일을 하는 거라고는 주인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임차인에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층간 소음이 참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피해 경우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층간 소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웃 간의 어떤 폭행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 개를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맡으면서 막 밤이고 낮이고 짖어서 예. 어떤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하면 예.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즘에 왜 주상복합 아파트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1층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견 호텔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주상복합도 그것이 용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거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예. 이런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가 부분에 어떤 영업을 할지를 다 특정을 해놓기 때문에 예. 그러한 처음에 사전에 어떤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더 어렵죠. 그렇군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1년 정도 계약이 지금 남은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집을 옮겨야 된다면 부동산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뭐 어느 한쪽에 딱 뭐 잘못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사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도 집 주인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임차인하고 상의를 해서 예.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 조상원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